쉽고 천천히 진행하는 중세국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표기의 특징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지금 중세의 표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일단 중세라는 시대에 대한 구분이 조금 필요한데, 자, 이렇게 봅시다. 지도를 간략하게 선으로 되어 있는 연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를 우리가 고려 건국이라고 합시다. 왕건 기억나시죠? 네. 고려 건국이라 하고 500년이 지났어요. 자, 조선 건국이라고 합시다. 이성계. 그리고 세종 때의 훈민정음 창제. 그리고 여기 1592년 임진왜란이 있어요. 1592년. 이 숫자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시기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까지를 중세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근대가 돼요. 좀 이상한 구분법으로 보이죠?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중세의 끝을 임진왜란으로 보느냐? 언어에 있어서는 이 전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 다방면에 여러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언어에 끼치는 영향 또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언어가 큰 변화를 겪게 돼서 이 임진왜란을 중세의 끝, 그 다음에 고려 건국을 중세의 시작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중세국어를 시기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훈민정음에서 임진왜란까지 15에서 16세기의 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 근대국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면 중세국어의 표기의 특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음운의 특징부터 가봅시다. 자, 음운. 우리가 앞에서 제자 원리에서 자음과 모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 그 이후에 이 자음과 모음이 어떤 표기상의 특징을 거치는지를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음운에는 지금 현대에서 볼 수 없는 여린 히읗,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 아가 있었죠. 물론 이 이외에 이응과 옛 이응이 같이 쓰여서 요 종성, 실제로 음가가 있는 발음이 되는 이응과 그렇지 않은 이응의 표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요 네 개의 음운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어도 이 순서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린 히읗이 없어지고 반시음이 없어지고 순경음 비읍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래 아가 없어진다. 자, 아래 아가 가장 마지막에 소실되는 걸로 기억하시면 조금 쉬워요. 아직도 이렇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제주도 방언에는 아래 아 발음이 살아있다 라고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소리로서는 오래 살아남았고 표기로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이 음운입니다. 일단 여린 히읗은요, 두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일단 여린 히읗의 기능이 원래 뭐였냐 하면 여린 히읗 자체가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 기능은 별로 없어요. 자, 주로 표기에 사용이 됐는데 어떤 표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 하고 홀이죠. 홀. 지금으로 따지면 할입니다. 요 글자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읽어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히읗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홀바이, 홀바이. 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능으로는 뭐가 있냐 하면 리을 받침 뒤에 붙어서 뒤에 오는 단어, 즉 이 글자와 이 글자 사이에 한번 명확하게 소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뒤에 오는 것을 된 소리로 발음해라 라는 된 소리 부호였다. 이런 추측이 있고, 두 번째는 요 다음에 오는 뒤에 오는 자음 울림소리죠. 얘는 끊어 읽어라. 그러니까 소리를 딱 닫고 그 다음에 새로 발음을 시작하듯이 읽어라. 그래서 절음부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치음은요. 시옷의 즉 치음의 울림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옷보다는 조금 약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옷보다 더 약한 소리라고 했을 때 이 반치음은 사라지면서 이렇게 반치음 표기 자체가 그냥 이응으로 바뀌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치음 표기가 이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얘는 음가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현대에는 마을 이렇게 해서 이응 반침이 있었던 자리에 그냥 이응이 와서 있어도 없어도 음가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순경음 비읍이 있던 자리에 이 친구가 모음 오 또는 우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냥 사라집니다. 소실되거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경음 비읍까지 사라지면서 어떤 음으로 대체되는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 아 같은 경우에 자, 이 글자를 여기 써야 되겠죠? 이 순서대로 소실된다, 소실순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글자에서는 아로, 두 번째 글자부터는 으로 바뀝니다. 자, 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첫 번째 글자, 첫 음절, 그 다음에 으 같은 경우 두 번째 음절부터는 으로 바뀐다. 이 역시 대체로 그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중에 선생님 생각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은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음가가 사라진다. 자, 마을 이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음가가 왜 사라진다고 표현하지? 이게 음운의 기본 특성을 기억을 못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모음 같은 경우에 으 하고 이응을 써도 으 소리가 나지만 이응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으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세국어 표기의 특징 음은 이외에 세 가지 방법을 더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음은이 아니라 단어나 또는 문장을 표기할 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정리해 볼게요. 자, 표기법의 특징, 단어나 문장을 표기할 때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팔종성, 두 번째는 이어적기, 세 번째는 동국 정운식 표기.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팔종성부터 가볼게요. 자, 종성이 뭐였냐? 받침이었죠. 그쵸? 종성은 받침입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의 특징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침에 여러 가지 글자가 자음이 올 수 있어도 그 자음이 실제로 발음이 되진 않아요. 실제로 발음이 되는 받침은 8개밖에 없다. 그래서 팔종성 8개의 받침이면 가족, 충분히 만족한다. 그래서 팔종성 가족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표기는 철저하게 소리 중심 표기였던 중세국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소리 중심은 표음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8개의 자음은 뭐냐? 가느다란, 물, 방, 울, 시옷. 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디귿과 시옷 받침이 같이 있었다는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 즉 이 이야기는 이 글자와 이 글자의 소리가 구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리의 변별력이 있었다, 달랐다 이 얘기예요. 자, 소리의 변별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단어 중에 삼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치읓 받침입니다. 이게 기본형인데 이게 활용이 될 때는 쓰일 때는 당연히 팔종성이기 때문에 받침에 치읓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 맛, 시읒 다 이렇게 옵니다. 팔종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시옷 받침이었다는데 기본형이 치읓인 건 어떻게 알아요? 자, 어떻게 알겠어요? 기본형 뒤에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다면 사맛 사라고 안 하고 사마 차라고 발음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어적기 설명으로 갈게요. 조금 필기를 예쁘게 하려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적기 설명해 볼게요. 자, 이어적기는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세국어의 대부분은 이어적기, 표음, 소리에 따라서 적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어적기뿐만 아니라 끊어적기 표기도 종종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끊어적기로 자리 잡게 되죠. 끊어적기는 의미 중심으로 표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표의주의, 의미 중심 표기이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중세 때는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샘, 먹는 샘물, 이 샘 다음에 이가 오면 샘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어 적었단 말이에요. 즉 어느 경우에 이어 적게 되냐? 받침 있는 글자 뒤에 현대국어에서 배웠던 거 기억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또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 이렇게 이어 적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앞에 이렇게 종성이 있어야, 즉 자음 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그런데 이어적기 표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왜 이상하냐? 같은 텍스트 안에서 샘만 이라고 쓰고 셈이라고 쓰면서 이거는 분명히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일치하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이 표기를 끊어적기, 즉 셈이 이렇게 표기를 일치시켜주는 어휘의 의미를 살려주는 표기법 끊어적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어적기를 쓰던 이 사람들이 끊어적기가 쓰이면서 조금 소리대로 적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의아함이 생겨.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소리대로 쓰면서도 의미도 한번 살려볼까 라고 해서 거듭적기라는 방식이 생기는데, 자, 샘, 이렇게 우선은 소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샘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표기도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받침을 한 번 더 써요. 자, 이게 바로 거듭적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소리에도 맞지 않고 의미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는 표기법입니다. 자, 요 각각의 표기법들을 이어적기 한자로는 연철, 끊어적기 한자로는 분철, 거듭적기 한자로는 중철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표기법 세 번째 동국정운식을 설명해 볼게요. 자, 동국정운식 표기는 동국, 우리나라의 정운, 바른 소리를 표기하는 방법, 우리의 바른 소리대로 표기한다. 도대체 바른 소리라는 게 뭐냐? 한자어를 표기할 때 이거는 중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어 표기를 우리 조선 사람들의 발음이 아니라 실제 중국 원음에 가깝게 되도록이면 현지에 적합하도록 이상적인 자, 한자어를 이상적인 한자음 표기로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원칙들을 정했던 것이고, 우리는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자 라고 해서, 예를 들어 한자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편안할 안. 그런데 이게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안이라기보단 안 이런 식으로 발음돼서 이렇게 여린 히읗을 쓴다든가, 또는 중국이라 할 때 우리는 중국이라 하지만 사실 중국 사람들은 중글 이런 식으로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중귀 이런 식의 표기를 했다. 두 번째, 형식 종성이라고 해서 또 역시 한자음 표기죠. 한자음을 표기할 때 이렇게, 자, 우리는 그냥 세라고 하지만 즉 받침이 없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종성을 갖추어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싱으로 표기하되 발음을 할 때에는 종성을 발음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세 번째는 이, 영, 보, 레라는 건데요. 이름도 생소하고 이거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영, 이거를 여린 히읗이라고 생각하세요. 레, 리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 보가 뭐냐 하면 보충하다. 그래서 리을 받침이 있는 글자에 여린 히읗을 적어서 소리를 보충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얘는 날일자 같은 경우에 중세 표기는 이렇게 반치음을 썼고요. 리을 다음에 여린 히읗을 써서 요 소리가 딱 끊어지는 입성이 뭐냐면 닫히는 소리입니다. 입이 닫히는 소리, 사실 그냥 일 하면 입술이 벌어진 상태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입술을 닫는 상태에서 발음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도 지금은 발음을 못해요. 자, 그러면 오늘 설명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국정운식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어적기 키워드 했고요. 그 다음에 팔종성 받침 표기 했습니다. 표기법의 특징 3가지와 의문의 특징까지 정리했습니다. 필기 꼼꼼하게 하시고 모르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현장에서 질문하셔도 됩니다.